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알려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사이언스 앤 미디어 시간입니다. 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출발해 볼까요? 네, 벌써 연말입니다. 아무래도 연말이 되면 사회 문제나 경제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세계적 과학학술지인 네이처에서 조명한 2014년 과학계 이슈 10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고 또 우리나라 과학계나 언론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 기억에 남는 과학계 사건이 꽤 많은데 첫 번째 이슈는 무엇이었나요? 일단 네이처지가 지난 12월 17일에 온라인판에서 밝혔는데요. 해성, 줄기세포, 우주먼지가 올해 가장 주요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밝혔던 첫 번째 이슈는 우주 경쟁이었는데요. 올해 아시아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우주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 9월 24일 인도 우주개발기구 ISRO가 만든 화성 탐사선이 화성 궤도에 진입한 것 이것을 꼽을 수가 있고요. 네네. 이 경우에 이제 특히나 처음 시도에서 성공을 거둔 것이었기 때문에 우주 개발사에서 유례없는 성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경우에도 12월 3일에 두 번째 무인 우주선이자 소행성 탐사선인 하야부사 2호를 발사를 했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작년에 창어 3호가 12월에 발사되고 올해 이제 달 탐사를 했던 것까지 합하면 매우 이제 큰 성과나 우주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 과학 분야와 산업에 있어서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역설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과거의 정책 실패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 부담으로 남았고 또 복지 문제를 비롯해서 사회적 비용이 필요한 그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아쉽기도 한데요. 장기적으로는 당장 이렇게 직접적인 경제 효과와 관련이 없더라도 그래도 이제 순수과학이나 우주과학, 항공과학 이런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드러나는 게 없으니까 우주 산업 개발에 돈을 덜 쓰는 게 문제인데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돈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우주 산업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2014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나 일본 그리고 이미 선진 우주 기술을 강국으로 이제 올라선 그런 중국 등의 그런 아시아 국가들의 경쟁이 굉장히 두드러졌던 반면 가장 또 한편으로 앞서 있었던 상업용 우주여행 분야의 경우에 좀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버진 갈락틱의 우주여행선이 캘리포니아에서 시험 비행 도중에 추락한 것인데요. 이 밖에도 몇 건의 우주 사고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주 정거장에서 실시될 예정이었던 수많은 실험들이 좌초되기도 하는 등 좀 부정적인 소식들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아무래도 우주 분야 하면은 해성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올해만큼은요. 물론 네이처의 주요 이슈로 선정이 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유럽 우주기구의 앞선 성과도 있는데 2014년 유럽 우주기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 관측 위성 센티널 시리즈의 첫 번째 버전을 성공적으로 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큰 성과는 움직이는 해성,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해성에 우주선을 착륙시켰다는 것입니다. 우주선 로제타가 10년 동안 계속 해성을 쫓아다녔거든요. 막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그런 끝에 우리가 흔히 애칭으로 추리라고도 불리는 67P 추리모프 게라시멘코라고 하는 해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위를 이제 계속 맴돌다가 3개월 만에 탐사선 필레를 해성 표면에 착륙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64시간 동안 과학 데이터를 이제 지구로 전송하다가 현재는 전력 공급이 좀 부족해서 멈춘 상태로 있습니다. 필레가 빨리 햇빛을 쬐고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 자고 있는데. 이 외에 또 다른 이슈는 어떤 게 있나요? 네이처가 꼽은 세 번째 이슈는 인류 기원에 대한 의문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입니다. 두 팀의 연구자들이 현대인의 게놈 속에 포함된 네안데르탈인의 유산 목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유전자 지도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종 교배를 통해서 네안데르탈인의 DNA가 오늘의 비아프리카계 사람들의 게놈 속에도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사람들은 그럴 법한데 비아프리카계 사람들한테 밝혀지니까 놀라웠던 것인데
그런 것에서 과학자들은 그 가장 오래된 호모사피엔스의 두 종의 게놈 분석을 했더니 네안데르탈인과 초기 인류 사이에 그 어떤 성접촉이 있었다 이런 것을 밝혀낸 것이죠.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사냥해서 이렇게 네안데르탈인이 없어졌다. 그런 가설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어떻게 보면 인류 기원에 대한 연구로서 상당히 큰 성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또 DNA 분석을 했던 결과 그 지도를 보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초기 인류들이 추가로 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저 앞으로 유전공학의 성과들이 더욱 나오지 않을까, 궁금한 것들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이슈는 어떤 걸까요? 네, 네 번째 이슈는 좀 안타깝게도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한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시간에도 여러 차례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에볼라가 처음 발견된 1976년 이래로 최대 규모로 이제 발병을 했고, 현재 그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 약 6,800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볼라 환자는 작년 이맘때인데 2013년 12월 초에 기니에서 사망했던 2살배기 아이인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해 이제 사인이나 이런 것들 역학조사 이런 것들을 유전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더니 그 뭐 어떤 동물과 단 한 번의 이렇게 접촉, 그 한 번의 접촉으로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를 받아들여서 인간 전체에게 이렇게 전염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11월에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그 실험용 에볼라 백신의 그 첫 번째 임상 시험인 그 안전성 시험에서 일단 긍정적인 결과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15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서아프리카에서 2차적으로 효능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에볼라도 하루빨리 주사 한 방으로 나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전해주실 다섯 번째 이슈는 뭔가요? 예, 이 분야는 보통 시청자들께서 많이 접하시지 못한 그런 분야인데 바로 우주 먼지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올해 3월에 그 일부 천문학자들이 빅뱅의 중력파 증거를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설로만 여겨졌던 그 초기 우주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팽창을 했다가는 그 빅뱅 이론을 입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관찰했던 게 이제 남극에 있었던 그런 망원경인데 그 설치된 해당 전파 망원경이 탐지했던 신호가 우주 먼지에 의해서 왜곡된 것이었다라는 이런 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것이 지난 9월에 유럽 우주기구가 발표한 그 플랭크 위성의 관측 결과에 의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먼지의 그런 거래 오류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엄청난 과학적 발견과 실망이 공존한 한 해였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아직 5가지 정도 이슈가 더 남아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 네이처지가 선정한 올 한 해 주목받은 과학계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